이제 405페이지에 보시면 21장의 주당이익 있죠. 우리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회사를 이제 비교할 때 항상 비교 가능성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A라는 기업이 100억의 당기 순이익을 이렇게 내게 되면 B라는 기업과 이렇게 비교할 때, 자, B사가 예를 들어서 10억의 당기 순이익을 보고했을 때 A라는 기업이 훨씬 더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에 비례하냐면은 투자한 금액에 비례하게끔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투자한 금액이 비례하게 됐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하면 그만큼 이익이 많이 나요. 기본적으로. 투자를 적게 하게 되면 이익이 적게 난다고요. 금액으로는. 그래서 만약에 이 A라는 기업에 투자한 금액이 A라는 금액의 투자 금액이 얼마냐면 투자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0억을 투자했다고 생각해보세요. 1000억을. 근데 B라는 기업은 투자를 얼마를 했냐면 10억만을 투자했어요. 투자한 금액이. 그럼 투자한 금액 대비 수익률을 생각해보면 여기는 10%의 수익률이잖아요. 이렇게. 여기는 얼마냐면 100%의 수익률이죠. 이렇게. 투자한 금액 대비 수익성을 보면은 어떤 기업이 더 좋은 기업이냐면 B라는 기업이 훨씬 더 좋은 기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이것만 갖고 얘기하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연예인들 있잖아요. 연예인들. 자, 연예인 A와 B를 비교하는데 A가 훨씬 남자 멋있게 생겼어요. 네? 환희예요. 환희. 브라이언이에요. 브라이언. 플라이트 더 스카이에. 얘가 훨씬 더 멋있게 생겼잖아요. 솔직히. 하지만 얘는 투자한 금액이 있잖아요. 성형수술한 금액이 있죠. 얘는 성형수술 안 한 금액이 있으니까. 그걸 단가를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브라이언이 훨씬 더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이익이 났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이익만 갖고 비교하면 안 되고 투자한 금액을 항상 고려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투자한 금액을 고려해서 수익률을 계산해보면 되는데 이 투자한 금액은 뭐에 비례하냐면 주식수와 관련돼 있어요. 투자한 금액이 많으면 많아서 주식수가 많아지겠죠. 이렇게 주식수가 많아질 거예요. 자, 투자한 금액이 작게 되면 주식수가 그만큼 적겠죠. 주식수가 그만큼 이게 작을 거라고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쪽에 주식수가 예를 들어서 100만 주라면, 자, 100만 주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쪽에 주식수는 얼마겠어요? 이쪽에 주식수는 100만 주가 아니라 10만 주, 만 주밖에 안 하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계산을 보면 여기 100배니까 100만 주면 만 주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한 주당 이익이 얼마인지를 이렇게 계산해 보겠죠. 그러면 이제 주당 이익으로 비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주당 이익은 언제나 투자 금액을 고려한 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투자 금액 한 단위당 이익이 얼마인가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주당 이익이라고요. 따라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단기 순위를 가지고 이렇게 비교하는 것보다 주당 이익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기업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주당 이익이라는 것도 문제는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주당 액면 금액이 회차마다 다 틀리거든요. 주당 액면 금액이 회차마다 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이 너무 크니까 또 이제 암산이 잘 안 되니까 금액을 좀 작게 해서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10만 원의 이익을 냈다고요. 이렇게. 얘가 이제 만 원의 이익을 냈죠. 똑같이 10만 원의 이익을 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10만 원의 이익을 냈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얘는 얼마냐면 주식수가 투자한 금액이 있는데 자, 주식수가 예를 들어서 얼마냐면 주식수가 예를 들어서 만 주예요. 만 주. 근데 얘는 주식수가 몇 주냐면 주식수가 10만 주라고. 10만 주 주식수가. 근데 주식수가 얘는 만 주고 얘는 10만 주인 이유는 얘는 주당 액면가액이 5,000원짜리예요. 5,000원짜리. 이렇게. 얘는 주당 액면가액이 얼마냐면 500원짜리예요. 그러면 주당 액면가액이 500원짜리고 이단 주당 액면가액이 5,000원짜리라면 얘를 500원짜리로 한 사람은 얘도 10만 주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식수는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주당 이익을 계산하면 얘가 얼마 돼요? 주당 얼마 돼요? 10원이 되죠? 얘는 주당 얼마 돼요? 주당 1원이 돼버리죠.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돼요? 이 주당 액면 금액의 차이 때문에 뭐가 되죠? A라는 기업이 훨씬 더 좋아 보이잖아요. 하지만 A라는 기업이 좋을 이유가 없죠. 좋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투자한 금액은 똑같잖아요. 두 개 곱해버리면. 그렇죠? 그러니까 A라는 기업이 더 좋을 이유가 없다고요. 그렇다면 주당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주당 액면 금액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걸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이 주당이익을 그 자체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주당이익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주가를 주당이익으로 나눠버려요. 주당이익으로 나누게 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퍼라고 한다고. PER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거예요. 주가 이익 비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주가 수익 비율 이런 표현을 써요. 자, 그러면 주가 수익 비율을 이용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한다고요. 우리가 퍼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식시장 같은 데서. 그래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는 이 주당이익을 가지고 단순하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수익 비율을 가지고 계산한다고요. 그러면 A라는 기업은 얼마였어요? 자, A라는 기업은 주당이익이 10원이겠죠. 이렇게. 자, B라는 기업은 주당이익이 1원이죠. 이렇게. 자, 그런데 주가를 비교해보면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은
주가가 이 주식보다 10배가 돼요. 액면가가 높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액면가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라고 얘기한다면 액면가가 10,000원이에요. 이쪽은 액면가가 얼마 되냐면 그 주가가 10,000원이라면 이쪽 주가는 얼마 돼요? 1,000원이 된다고요. 이렇게. 그 주가 수익 비율을 계산해 보면 두 개가 똑같아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는 펄을 이용해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당 액면가액을 고려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재무회계에서 하는 건 여기까지만 하는 거죠. 여기까지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주당 액면가액도 고려하지 않고 저게 뭐야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주가를 추가적으로 고려하게 되면 여기서 액면 금액이 자동적으로 고려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펄을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여기까지만 계산하는 거예요. 주당위까지만. 그 다음에 주가 수익 비율은 회계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재무관리 같은 데서 하시면 되는 거고 이 책의 제일 마지막 챕터에 보면 주가 수익 비율에 관한 그 비율에 관한 산식이 있어요. 산식이 있는데 그거는 뭐 그냥 산식을 계산해 보시면 되는 거죠. 문제에서 주어지니까 주가의 나눔 비율이 얼마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그걸 계산하기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당이익이 뭔가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자, 405페이지 제일 마지막 문단에 보시면 주당이익은 보통 주식 한 주당 이익이 얼마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를 우리가 주당이익이라고 한다. 그렇죠? 자, 뒤로 넘어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유용성과 한계가 있는데 이거 유용성과 한계는 나중에 주관식에서 보시기만 하면 되고 객관식에서는 별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406페이지 오면 이번에 재무제표를 공시할 때 어떻게 공시할 거냐는데 재무제표에 공시할 거는 이 파란색 글씨로 보면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 두 가지를 공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 두 가지를 공시해요. 자, 기본주당이익이라는 게 있고, 자, 희석주당이익이라는 게 있고,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걸 공시할 때 또 뭘 공시하냐면, 거기 407페이지에 보시면, 407페이지에 오면, 거기 포괄손익계산서를 보면, 계속 영업이익 있고, 중단 영업이익이 있어요. 여기다 손익계산서가 이렇게 공시되어 있다고. 손익계산서에 보면은, 쭉 보시면, 뭐가 되냐면, 여기다 계속사업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계속 영업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계속 영업이익이 얼마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중단 영업이익이라는 것도 있어요. 얼마 이렇게 돼 있죠. 이걸 합쳐갖고 단기순이익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를 할 때는 우리 여태까지 이제 중단 영업이익은 없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했지만 중단 영업이익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단 영업이익이 없다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세전 단기순이익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법인세 비용을 쓰면은 뭐가 되는 거냐면은 여기에 단기순이익 계산된다고 그냥 단순하게. 근데 자 중단 영업이익이 중간에 있으니까 이 중단 영업이익을 이제 고려하시면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당이익을 두 가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주당이익을 계산할 때는 언제나 두 가지를 계산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주당 계속 영업이익을 하나 공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을 공시해야 되고 이 두 개를 공시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이 기본과 희석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자 영업이익을 가지고 계산하는 게 하나 있어야 되고 영업이익을 계속 영업이익을 가지고 계산하는 게 하나 있어야 돼요. 자, 또 하나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단기 순이익을 가지고 계산하는 게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여기다 이렇게 공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시할 게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죠. 오른쪽에 보시면 407페이지에 오면 거기 손익계산서가 있는데 포괄 손익계산서의 총 포괄이익 밑에 보시면 주당 계속 영업이익, 주당 순이익이 되죠. 주당 계속 영업이익은 기본 희석, 주당 순이익도 기본 희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시험에서는 대부분 이쪽을 내요. 이쪽을. 이쪽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사실 뭐 예를 내라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차이점은 뭐겠어요. 요게 있냐 없냐 이 차이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얘를 굳이 놔야 될 이유도 별로 못 느끼기 때문에 시험에서 대부분 주당이익을 내요. 주당이익을 내게 되면 만약에 중단 영업이익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 가지는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가 이쪽을 시험 문제로 낸다고. 그리고 이쪽만 계산할 수 있으면 얘는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주당이익을 어떻게 공시할 것이냐라는 건데 407페이지에 보시면 407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파란색 글씨로 자, 주당이익은 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본문에 표시한다는 얘기는 그림 21-1에 있는 것처럼 표시하는 걸 본문에 표시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총포괄이익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단기순이익이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금액이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요 밑에다가 표시를 하는데 여기 주당이익을 표시하겠죠. 주당이익을 표시할 때 요 글 쓴, 요 숫자 쓴 요 밑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요. 이게 본문에 표시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본문에 표시한다고 얘기하고 옛날에 이렇게 표시했던 적죠. 단기순이익 밑에다가 이렇게 주당이익 이래갖고 여기다 가로를 치고 이렇게 표시한 적이 있어요. 이런 걸 주기 표시한다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이 본문에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이걸 본문에 표시한다고 얘기한다고. 자, 그래서 주당이익은 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하는데 거기 파란색 글씨를 보시면 계속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에 대하여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맨날 주당이익 이러니까 손실에 대해서는 공시하지 않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세 번째 보면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은 부의 금액인 경우에도 표시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인 금액에도 표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시험에서는 플러스인 경우만 내요. 마이너스인 경우는 안 낸다고요. 자, 그런데 이런 주당이익을 모든 기업이 공시하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기업에서 모든 기업이 다 공시했는데 사실 비상장 기업은 공시할 필요가 없거든요. 주가도 없는데 뭐 공시해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공시를 별로 안 하는데 공시할 필요가 별로 없었는데 옛날에는 모든 기업이 다 공시했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기준을 바꾸면서 옛날에 그 2003년쯤인가 기준을 바꾸면서 주당이익을 2004년인가 주당이익을 공시하면서 상장법인만 하도록 했어요. 그 국제 기준도 상장법인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 있죠. 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두 가지만 공시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죠? 이게 상장기업이에요. 상장기업.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상장 예정기업이에요. 상장하려고 하는 회사. 이제 막 상장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서류 제출하고 이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만 주당이익을 공시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뒤로 넘어가 보시면 자, 이제 제2절에 기본주당이익이 있는데 1번에 의의가 있어요. 자, 기본주당이익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기본주당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데, 자, 기본주당 순이익이 있어요. 저주당 순이익이라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뭐가 됐냐면, 기본주당 계속 영업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주당 계속 영업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영업이익.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기본주당 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거기 산식을 보시면,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라는 게 있어요. 유통보통주식수, 주식수분에 뭘 계산하냐면 보통주 당기순이익이라는 걸 계산해요. 이렇게. 자, 여기서 뭘 계산하냐면, 자, 유통보통주식수분에 유통보통주식수, 자, 주식수분에 뭘 계산하냐면 보통주 계속영업이익 계산한다고. 보통주 계속영업이익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영업이익 이렇게 계산한다고.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계산할 건 뭐냐면은 첫 번째 유통보통주식수를 먼저 계산해야 돼요. 이렇게. 자, 두 번째 보통주 당기순이익을 계산해야 되죠. 자, 세 번째 보통주 계속영업이익을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모든 걸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는 보통주 계속영업이익이라고 하는 요거만 계산할 줄 알면 요걸 가지고 순식간에 계산해낼 수 있으니까 얘는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1번과 2번만 계산하면 되는데 보통주 당기순이익은 복잡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건 다 보론에서 넣어놨어요. 굉장히 복잡해요. 뭐 참가자 우선주가 어떻고 뭐 별놈의 게 다 있는데 무슨 뭐 우선주를 할증 발행한 경우 뭐 별게 다 있는데 그런 건 뭐 객관식이나 전혀 관계없어요. 자, 우리는 그냥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하면 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 나온 건 아주 간단해요. 객관식 같은 데서는. 자, 유통보통지수 계산이 제일 어려운 거야. 요걸 잘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유통보통지수만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얘만 계산하는 것만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고 보통주 당기순이익은 문제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이렇다고. 자, 그러면 이제 유통보통지수를 계산하는데 어떻게 계산할 건가를 생각해보면 이 주당이익의 기본적인 산식이 뭘로 이루어지는 걸 아시면 되는데 기본 주당 순이익의 산식은 이거예요. 유통보통지수라고 하는 주식이 있는데 이게 주식이에요. 보통주 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주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주를 발행하게 되면 유통이 되겠죠. 보통주를 발행해서 유통을 하게 되면 돈이 들어와요. 돈 들어온다고, 현금이 들어온다고, 현금이. 자, 그러면 들어온 현금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하게 되면 들어온 현금을 가지고 당기순이익을 만들어내는데 열심히 공헌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당이익이라는 건 결국 뭐하고 똑같으냐면 저거하고 똑같아요. 주당이익은 결국 이자율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은행에다가 내가 100만 원의 돈을 넣어요. 100만 원의 돈을 넣으면 이 돈을 가지고 이자를 주겠죠. 이렇게. 이자를 벌어들이죠. 10만 원을. 그러면 이자율이 10%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도 뭐냐면은 주식수를 가지고 있으면 돈이 들어오는데 들어온 돈으로 이익을 벌어들였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다만 요 밑에 걸 주식수로 하는 거예요. 이 밑에 걸 예를 들어서 이걸로 하지 말고 뭐 주식수 같은 걸로 해도 좋고 좌수라는 걸로 해도 좋아요. 정기예금을 예를 들어서 10만 원당 하나씩 정기예금을 들 수 있다. 정기예금은 무조건 10만 원 단위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 단위로 하려면 100만 원을 정기예금 하려면은 정기예금 10번을 가입해야 된다 이렇게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정기예금 10개 줘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한 개당 얼마예요? 10,000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주당이익이랑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주당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결국 이자율을 말하는 거예요. 수익률을 말하는 거예요. 수익률을. 다만 이 분모를 금액으로 계산하지 않고 주식수로 계산하다 보니까 이게 비율이 돼서 안 나오는 거죠. 이 주식수에다가 얘가 금액을 곱해보세요. 그럼 뭐가 돼요? 이자율이 되거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요걸 계산할 때 왜 이게 돈 얘기를 했냐면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유통보통지수는 뭘 계산하냐면 기업에 돈 들어온 날부터 주식이다 이렇게 보는다는 거예요. 기업에 돈이 들어와야지만 그때부터 뭐가 돼요. 당기순이익 만들었는데 공헌하는 거니까 그때부터 보통주를 간주해야만 한다.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408페이지에 보시면 408페이지에 보면 제일 마지막 문단에 파란색 글씨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가중평균 유통보통수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현금 유입이 있어야 한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니까 그 논의를 이제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림을 이렇게 하나 그려보시면 이렇게 돼요. 자, 회사가 1월 1일부터 있었던 주식이 있어요. 주식이 100주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7월 1일날 회사가 뭘 했냐면 유상증자를 실시했어요. 7월 1일날 유상증자를 실시했는데 이때도 100주가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00% 유상증자를 해서.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이 100주가 있었는데 이 100주는 이 회사를 설립한 오래전에 100주를 발행했잖아요. 그렇죠? 이때 돈 들어왔죠. 이때 들어온 돈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당기순이익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100주는 올해 당기순이익을 1년치를 만들어냈겠죠. 이 100주는 1년 내내 당기순이익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7월 1일 유상증자를 한 이 100주는 돈이 언제 들어왔냐면 이때부터 돈이 들어왔잖아요. 이때부터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반년치밖에 이익을 못 만들어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100주가 1년 동안 이익을 벌어들이는 게 기간의 경우에 걸쳐서 똑같다고 생각해본다면 이 100주는 100원의 이익을 만들어냈다면 이 100주는 50원의 이익밖에 못 만들어냈을 거 아니겠어요? 반년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당기순이익을 합쳐버리면 얼마 돼요? 이게 150원이 되잖아요. 150원이에요. 그렇죠? 그럼 150원을 나눌 때 200으로 나누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주식을 수를 계산할 때 가중평균한다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이 주식 100주는 1년 동안 있었으니까 12분의 12개월치. 얘는 100주는 6개월 동안 있으니까 12분의 6개월치만 계산한다 그런 얘기죠. 뭐하고 똑같냐면 저쪽에서 얘기했던 그 차이번가에서 얘기했던 그 자본화대상 자산에 대한 연평균 지출액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때 뭘 했어요? 자본화대상 자산에 대한 연평균 지출액을 계산할 때 지출액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돼서 자본화 기간이 딱 끝나버렸죠. 이때까지. 그럴 때 얘를 뭘 한다 그랬어요? 이게 평균 내버린다 그랬죠. 연평균으로 이렇게 내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어떻게 한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자본화 기간 자체가 1년 전체라고 보는 거잖아요. 무조건. 그럼 주식수가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주식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얘를 어떻게 내요? 연평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럼 똑같은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그 차이점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별 차이점 없죠? 이게 이렇게 돈 들어온 날부터. 따라서 유상증자로 들어온 주식은 들어온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다라는 게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409페이지에 오시면 제일 위에 가로 2번에 중간쯤에 가로 2번에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분할 주식병합인데 그 윗얘기는 읽어보실 필요 없어요. 별 얘기 없으니까. 돈 들어온 날이다 뭐 그런 얘기 다 써놓은 거예요.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니고. 자, 거기 보시면 409페이지에 보면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분할 주식병합 이게 네 가지가 있는데 얘를 먼저 써야 되는 것인지 거기는 411페이지에 있는 가로 3번에 있는 유상증자 신주주권 옵션을 먼저 써야 되는지 늘 그게 헷갈렸어요. 뭘 먼저 써야 되는지. 예, 아무튼 두 개를 다 얘기하다 보면 결론이 나요. 자, 그러면 뭐부터 해도 상관이 없는데 뒤에 거부터 먼저 해보세요. 411페이지에 보시면 가로 3번에 보면 유상증자 신주주권 옵션이라고 했어요. 자, 유상증자 신주주권 옵션의 공통점이 뭐예요? 돈 들어온다는 거죠. 돈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상증자인 경우에 유상증자가 있어요. 유상증자인 경우에 돈 들어와요. 자, 신주주권과 옵션이 있다고. 자, 신주주권과 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이때도 돈 들어오죠. 이렇게. 자, 주식 선택권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신주주권보다 신주주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권리를 행사하면 돈이 들어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전에 그때 자본과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이렇게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뭐가 돼야 돼요? 신주주권 대가의 계약금이 있고 여기 잔금으로 현금이 돈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주식 선택권인 경우는 여기에 주식 선택권 그리고 현금 돈이 들어오잖아요. 자, 이 두 가지의 공통점 돈 들어오는 거예요. 얘는 돈 들어오죠. 자, 돈 들어온 이 두 가지는 돈 들어온 날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납입일부터 계산해요. 그러면 유상증자는 얘는 납입일부터죠. 자, 얘도 납입일부터요. 그러니까 매우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납입일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유상증자는 얘기가 좀 틀려요. 그냥 무조건 납입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뭐가 있냐면 공정가치 미만 유상증자라는 게 있다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411페이지에 오시면 가로 1번에 유상증자가 있는데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에는 현금 납입이 있으므로 납입일부터 가중평균하여 가중평균 유통보통수를 계산한다. 다만 공정가치 미만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에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혼합된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유상증자인 경우에는 뭐가 되냐면은
언제나 유상증자를 할 때 일반적으로 공정가치 미만으로 유상증자를 한다. 그 얘기예요. 공정가치 미만으로. 자, 예를 들어서 이 회사에 우리 경영 아카데미의 모 회사가 에듀패스라는 코스닥 기업이에요. 에듀패스라는 코스닥 기업인데 주가가 예를 들어 한 920원인가 하는데 그래도 500원짜리니까 9,200원 하는 거예요. 5,000원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게 920원 그러면 다 쓰레기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거래소 같은 데 보면은 사실 두산건설만 해도 한 5천 얼마밖에 안 하니까 두산건설은 이 500원 기준으로 500 얼마 하는 거예요.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죠. 그러면 뭐 어쨌든 간에 이 회사가 이제 유상증자를 한다고 공시를 했는데 740원에 유상증자를 한다고 공시를 했다고요. 이렇게 공시를 해요. 그 다음에 어제도 성원파이프라는 회사가 어젠가 그저께인가 공시를 했다는데 성원파이프라는 회사가 총 주식수가 뭐 4천만 주, 5천만 주 정도 발행하고 있는데 4천만 주 유상증자를 발표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에 발행하느냐 하면 500원에 유상증자를 해요. 얼마나 주가가 한 900원 하는데. 그래서 항상 공정가치보다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발행한다고요. 왜 그러냐면은 공정가치로 발행하면 아무도 참여를 안 하거든요. 아니 느낌에 뭔가 싸 보여야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상증자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주주부를 배정할 때는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해요.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현저하게 높은 가격으로 한 적도 한 번 있어요. 옛날에 어떤 기업이 코스닥 기업이 어느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 주가가 2,000원이에요. 근데 유상증자 공시를 냈어요. 유상증자 발행 가격이 얼마냐면 6,000원이에요. 미쳤죠? 지금 시장에서 사면 2,000원에 살 수 있는데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6,000원에 주겠다는 거예요. 진짜 희한한 건데 다 참여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음모가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아니 이걸 주고 한 달을 기다려서 주식을 받는 것보다 지금 사면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면 얼마를 벌어요? 이게 6,000원까지 혹시 간다면 4,000원을 버는데 근데 다 참여하더군요. 그래서 개가 열고 결국 한 8,000원 가요. 주가가. 그리고 또 2,000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아무튼 간에 이런 특별한 경우로 제약은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공정가치보다 비싸게 했기 때문에. 그 공정가치보다 비싸게 할 때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저는 뭔가 작전이 있었다고 봐요. 예? 자, 그런데 공정가치보다 이렇게 싸게 해요. 다. 싸게 해야만 우리가 참여를 한다고. 그래서 유상증자는 전부 다 대부분 실무에서는 공정가치 미만 유상증자를 한다고. 자, 그러면 이것이 공정가치 미만으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미만 유상증자를 해요. 유상증자를 이걸 하게 되면 이거는 공정가치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이렇게 혼합된 것으로 본다고요. 이 두 개가 이렇게 합쳐진 것으로 봐요. 공정가치 미만 유상증자는 공정가치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이렇게 합한 것으로 본다. 그 얘기죠. 자, 이걸 이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예. 자, 그러면 공정가치 미만 유상증자로 늘어난 주식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주식수. 자, 그거를 공정가치 유상증자 주식수와 무상증자 주식수로 이렇게 나눠야 돼요. 자, 그 예를 그 밑에 보시면 예를 하나 들어놨죠. 자, 411페이지에 보시면 그 제일 밑에 박스 바로 밑에 보면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 기중에 유상증자를 실시해서 보통주 100주를 발행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보통 주식의 주당 발행 금액은 100원이며 권리행사일 전에 공정가치가 200원이라고 하면 유상증자 주식수와 무상증자 주식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이렇게 되는데 얘를 계산하실 때 이렇게 계산하셔야 돼요. 자, 제일 먼저 공정가치 미만 유상증자를 먼저 쓰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공정가치 유상증자를 써요. 유상증자를. 자, 두 개를 빼게 되면 자, 뭐가 되냐면 무상증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럴 때 자, 공정가치 미만 유상증자를 계산할 때 거기 몇 주라고 했어요? 100주를 주당 얼마에 발행했어요? 100주를 주당 100원에 발행했다고 했죠. 그렇죠? 자, 100주를 주당 100원에 발행했죠. 100원에. 자, 그럼 얼마 돼요? 만원이죠. 만원. 그렇죠? 자, 그 만원의 돈이 들어왔는데 이 만원의 돈으로 만약에 회사가 뭘로 발행했냐면 공정가치로 발행했다라면 이 공정가치가 200원이 공정가치로 발행했다라면 몇 주인지를 계산해보죠. 그게 50주일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뭐가 되죠? 50주가 남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공정가치 미만 유상증자 주식수를 공정가치 유상증자 주식수와 무상증자 주식수를 이렇게 나눈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계산하는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모르겠잖아요.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게 안 보이세요? 이게 물음표잖아요. 이게 뭔지 모르겠잖아요.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게 아유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어. 이러면 된다고요. 그러면 순서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공정가치 미만 유상증자, 공정가치 유상증자, 무상증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계산하지 못하면 이미 틀린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서 얘를 안 내면 다 불법행위죠. 얘는 반드시 들어가는 거예요, 시험에. 시험에 얘가 제일 어렵기 때문에 얘가 반드시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 계산해야 되냐면은 이걸 가지고 무상증자 비율이라는 걸 계산하셔야 돼요. 자, 무상자 비율을 계산하는데, 무상자 비율이란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무상자 비율이란 이렇게 된 거예요. 증자 전에 주식수가 있었어요. 주식수가 있었는데 그것분에 증자로 늘어난 주식수를 계산한 거예요. 증자 주식수를 계산하는 걸 우리가 증자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상증자를 계산한 거니까 무상증자를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무상자 전 주식수를 먼저 계산해야 되잖아요. 무상자 주식수가 몇 주예요? 지금 50주죠. 50주. 그렇죠? 자, 그런데 무상자 전 주식수를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 공정가치 미만 유상증자를 하기 이전에 이미 주식이 있었어요. 그렇죠? 주식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유상증자를 한 거니까 그 주식수가 412페이지에 오시면 제일 위에 보면 만일 유상증자 이전에 발행된 주식수가 450주라고 하면 이렇게 됐죠. 자, 증자하기 전에 이런 증자가 있기 전에 이미 450주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공정가치 유상증자의 50주는 어떻게 됐느냐라는 거죠. 자, 우리가 공정가치 미만 유상증자인 경우에는 무조건 얘를 먼저 하고 얘를 나중에 했다고 봐요. 순서대로. 공정가치 미만 유상증자를 먼저 하고 공정가치 유상증자를 먼저 하고 무상증자를 나중에 했다고 본다고. 자, 왜 그런지는 알고 있지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예? 왜냐면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데 이걸 복잡하게 얘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쨌든 간에 얘를 먼저 하고 얘를 나중에 한 거예요. 그러면 자, 공정가치 유상증자를 먼저 한 거잖아요. 50주를 먼저 한 거예요. 이렇게.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얘를 먼저 하고 얘를 나중에 한 거예요. 그러면 무상증자 50주가 있을 때 얘가 있었던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럼 비율이 어떻게 된대요? 10% 계산하죠. 자, 우리는 얘를 이렇게 계산해서 공정가치 유상주식수와 무상주식수를 이렇게 나눈 이유는 요거를 계산하기 위한 거예요. 무상자 비율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무상자 비율만 계산해내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일사천리로 계산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공정가치 미만 유상증자인 경우에는 그 공정가치 미만 유상증자에 포함되어 있는 무상자 비율을 하나 계산해야 돼요. 요거를 계산하셔야 되죠. 자, 그러면 자, 공정가치 미만 유상증자라고 하는 것은 유상증자를 공정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신주수권과 옵션도 여전히 공정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거든요. 그렇죠? 이 옵션이라고 하는 주식선택권은 저번에 주식선택권에서 얘기했지만 옵션의 가치는 주가 마이너스 행사가격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자, 행사가격이 얼마예요? 돈 들어온 가격이죠. 돈 들어온 가격이 500원인데 주가가 한 800원쯤 돼야지 권리를 행사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만약에 신주수권 옵션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얘기는 행사하는 시점에는 주가가 행사가보다 훨씬 더 높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공정가치가 800원이니까 걔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얘도 공정가치 미만 유상증자와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얘는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유상증자만 하는 거예요. 얘는 안 하는 거죠. 왜 안 하는가? 안 하는 이유를 뒤에다 써놨어요. 뒤에다 써놨는데 412페이지에 보시면 그 밑에 연구에다가 신준수권 행사를 공정가치 미만 유상증자와 다르게 처리하는 이유를 거기다 써놨는데 자, 그거는 나중에 주관식 할 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그 기준에 보면은 이게 있어요. 이 이유가. 국제 기준에 보면 이거 이유가 있다고요. 그래서 낼 것 같아서 그런 건데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별 필요 없고 회계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필요할 거라고 봐요. 예? 지금은 잘 모르셔도 돼요. 나중에 재무관리 같은 거 하시면 좀 더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자, 어쨌든 간에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신주수권과 옵션은 하면 안 된다 하는 걸. 그렇죠? 그래서 얘만 하는 거다. 유상증자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이제 무상증자를 보세요. 자, 409페이지에 보면 가로 2번에 보면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분할, 주식병합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럼 계산 안 하나? 그런 건 아니죠.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계산을 해야 돼요. 자, 왜 계산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자, 아주 그냥 극단적인 경우로 어떤 회사가 최초의 회사를 설립한 이후로 무상증자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회사를 설립했을 때 이때 100주를 설립했죠. 100주를. 근데 무상증자만 했어요. 무상증자만 했는데 세월이 한참 흘러서 올해쯤 와보니까 회사가 무상증자만 했어요. 무상증자만 했더니만 100% 무상증자 막 해보니까 나중에 만주가 된 거예요. 계속 무상증자를 하다 보니까 만주가 됐어요. 만주가. 자, 돈 들어온 적은 한 번도 없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얘를 계속 100주라고 보고 가게 되면 이때는 자 단기 순이익이 10,000원인데 이걸 못 써. 100으로 나누죠. 얘가 이렇게. 그럼 주당 얼마가 돼요? 주당 100원 이렇게 되죠. 그럼 정보 이용자들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주식수는 만주인데 이 100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해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식수를 계산할 때는 기본적으로 무상자 주식수도 주식수에 포함시켜야 된다고요. 그럼 이 무상자로 늘어난 주식을 언제부터 보통주로 볼 거냐는 건데 원래 있었던 주식이 보통주였을 때부터 보통주라고 봐요. 자, 그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자, 회계연도가 이렇게 보면 자, 이날 현재 100주가 있었죠. 자, 이날 현재 유상증자를 해서 100주의 유상증자를 했어요. 자, 이날 현재 무상증자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무상자 20주를 했다고 생각하죠. 10%의 무상증자를 해서. 자, 그럼 이 20주는 요거에 대해서 10주를 해준 거고 요거에 대해서 10주를 해준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럴 때 이 10주는 요 중에서 10주는 요 날부터 보통주로 봐요. 그럼 이날 현재부터 얼마예요? 110주가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 나머지 10주는 이날부터 보통주로 봐요. 하지만 원래는 이날부터 보통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요 100주는 원래 어때부터 있었어요? 회사 설립할 때부터 있었죠. 그때부터 100열주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409페이지에 오시면 거기 파란색 글씨를 보시면 자, 비교 표시되는 최초 기간의 개시일에 그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비례적으로 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항상 재무제표를 공시할 때는 언제나 비교 공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기와 단기를. 자, 전기와 단기를 비교 공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와 단기를 비교 공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시를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때 무상증자가 있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무상증자는 비교 공시하는 첫 회계는 이때 한 것으로 본다. 그런 얘기예요. 요 전기하고 단기를 비교 공시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3기간을 비교 공시한다고 생각하면 얘를 이때부터 한 것이라고 본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렇죠? 왜 여기서 전기 초래한 것으로 본다 이런 표현 안 생각했어요? 뭐 나라에 따르면 전 세계 200여 국가에서 어떤 회사는 3기간을 비교하라 이럴지도 모르잖아요. 법으로. 그렇죠? 국제 기준은 2기간만 비교하는 게 원칙인데 어떤 나라는 우리는 1기간 더 해야 돼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초 기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로 두 회계기간을 비교하고 이러는 문제는 옛날에 주관식에서 딱 한 번 냈었어요. 회계사 시험에. 1998년인가 99년에 출제했었는데 그럼 나중에 주관식 할 때 보시면 되고 우리 객관식에서는 무조건 단기만 내요. 단기만 내기 때문에 이 무상자는 언제나 뭐죠? 기초한 것으로 보는 거죠. 무조건 단기 유상자 부분에 대해서는 유상증자일부터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무상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무상자, 주식배당, 주식분할, 주식병합 다 마찬가지다. 자, 그런데 이걸 계산할 때 일일이 쪼개서 계산하는 건 너무도 어려워요. 너무도 어렵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중간에 주식수가 수도 없이 바뀌어가는데 이때 무상자 10%를 했을 때 주식수가 254주가 발행됐죠. 그럼 이 254주를 여기에 대한 거 걸 다 쪼갤 생각을 해보세요. 거의 미쳐버리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무상자 등을 하게 되면 무상자 비율이라는 걸 계산해요. 여기서는 이제 공정가치 미만 유상자에서는 무상자 비율을 우리가 계산했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무상자에서는 무상자 비율을 제시를 해줘요. 몇 프로 했다고? 그러면 그 무상자 비율만 알고 있다면 거기 있는 그 410페이지에 있는 거기 있는 첫 번째 박스에 있는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는데 첫 번째 박스에 있는 공식을 보시면 무상자 이전 주식에 대한 가중평균 유통보통지수는 무상증자 이전 주식수에다가 1 플러스 무상자 비율을 곱해서 계산해요. 무조건. 그러면 무상자 비율만 알고 있다면 그 이전 주식수 곱하기 1 플러스 무상자 비율만 곱하면 된다는 생각하시면 돼요. 좀 이따 예제 1번을 통해서 해보시면 되니까. 자, 그래서 그림 21-2를 보시면서 자, 어떤 건지 잘 보시면 되죠. 자, 구주식은 뭐예요? 1월 1일부터 1년 내내 보통주다 그런 얘기예요. 유상신주는 유상증자일부터 기말까지다라는 거고 무상신주는 구주식에 대한 무상증자와 유상신주에 대한 무상증자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걸 따로따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그림을 보시면서 하나씩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 무상신주는 그 위에 있는 곳 박스에 있는 산식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밑에 그림 21- 바로 위에 보시면 파란색 글씨로 그것도 그냥 말로만 하시면 되는데 무상증자 등이 보고기간 말과 재무제표의 발행에 승인된 날 사이에 발생하였다면 단기와 표시되는 과거 기간의 주당액을 새로운 유통보통지수를 적용하여 재계산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1기간이 이렇게 됐죠. 회기간이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12월 30일이래요. 근데 결산을 하고 재무제표를 이제 발행 승인을 한다고요. 이렇게. 그럼 요 사이에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 사이에 무상자를 실시하게 되면 인하한 것으로 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주식수를 다 고쳐갖고 주당이익을 공시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것도 뭐 그냥 객관식에서는 말로만 하시면 되고 나중에 주관식은 한번 해보시면 되죠. 그렇죠? 객관식에서는 별 필요 없어요. 그냥 말로만 하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단기가 표시되는 과거 기간의 주당이익을 새로운 유통보통지수를 적용하여 재계산한다고 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413페이지에 있는 예제 1번을 해보시면 되는데, 자, 413페이지 예제 1번을 보시면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 등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지수가 있는데, 가로 1번에 보면 A사의 기준평균 유통보통지수는 다한 것 같다. 그래서 기초부터 계산해 보시면 돼요. 자, 1월 1일 날 몇 주가 있었냐면 95,000주가 있었어요. 자, 이제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돼요. 1월 1일 날, 자, 95,000주가 이렇게 있었죠. 95,000주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월 1일 날 유상증자를 실시했어요. 유상증자를 실시해서 10,000주가 늘어났죠. 4월 1일 날 유상증자를 실시해서 10,000주가 늘어났죠. 10,000주가 늘어나서 115,000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주식수가 10,000주가 늘어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 7월 1일 날 신주식권을 행사했죠. 신주식권을 행사해서 5,000주가 늘어났어요. 7월 1일 날. 자, 5,000주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120,000주가 됐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뭐예요? 10만 5천이요? 10만 5천? 네. 11만 주? 11만 주 이렇게 됐죠. 11만 주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됐냐면은, 자, 9월 1일 날 무상제를 실시했죠. 9월 1일 날 무상제를 실시해서 얼마 됐냐면, 11,000주가 늘어서, 자, 12만 1,000주가 됐어요. 자,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때 지금 뭐란 거죠? 자, 공정가치 미만 유상제라는 거죠. 공정가치 미만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무상증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또 계산하셔야 되고. 자, 이때도 뭐 했어요? 이때도 무상증자를 했죠. 자, 먼저 이거부터 계산해보세요. 이거부터. 공정가치 미만 유상증자. 자, 이제 이 물음표를 기억하시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자, 이제 공정가치 미만 유상증자. 미만 유상증자. 자, 공정가치 유상증자. 자, 두 개를 빼게 되면 무상증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공정가치 미만 유상증자로 몇 주를 발행했냐면 여기 보시면 10,000주가 늘어났어요. 10,000주를 주당 얼마에 발행했냐면 가로 2번에 보면 10,000주를 주당 100원에 발행했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10,000주를 발행했는데 주당 100원에 발행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100만 원이죠. 100만 원. 자, 이 100만 원을 가지고 우리는 뭘 했냐면 공정가치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공정가치 200원에 유상증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5,000주를 발행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했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5,000주가 남았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무상자 비율을 계산해 보시는 거예요. 자, 무상자 비율을 계산할 때 지금 무상자 주식수가 5,000주예요. 이렇게. 5,000주. 자, 그 다음에 공정가치 하기 전에 무상자 하기 전에 제일 먼저 95,000주가 있었잖아요. 95,000주. 자, 그 다음에 공정가치 유상자를 먼저 했다고 본다 했잖아요. 그래서 5,000주를 계산하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니까 5%가 된 거예요. 무상자 비율이. 자, 그럼 무상자 비율을 5,000주를 계산했으니까 5%를 계산했으니까 이 무상자 비율을 계산하면 그 무상자 이전에 있었던 모든 주식이 그 비율만큼 늘어나요. 그래서 이날 현재 무상자가 있었던 거니까 이날 현재 무상자가 있었죠. 그 이전 주식이 얼마큼 늘어나요? 1 플러스 5%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자동적으로 계산해야 돼요. 아까 했던 그 그림에 요게 여기 있는 그 410페이지에 있는 걔네들 있잖아요. 410페이지 그림 21-2를 보시면 무상신주를 구주식분 유상증자증으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게 자동 계산된다니까 이게. 예?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무상증자를 보세요. 요 무상증자는 지금 10% 무상증자라는 거잖아요.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그 이전 주식을 다 그만큼 늘어났다고 본 거예요. 이렇게. 1 플러스 10% 여기도 곱하기 1 플러스 10% 여기도 곱하기 1 플러스 10%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러면 자동 계산이 된다고요. 여기서 늘어난 11,000주를 요거에 대한 거 쪼개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상자 비율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이게 자동 계산되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해진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보시기만 하면 되죠. 그럼 주식수를 계산했죠. 이 주식수를 계산하면 이거를 이제 가중평균하기 위해서 이제 12분의 월수를 곱해야 돼요. 자, 그런데 얘는 이제 1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 3개월 동안 있었어요. 3월 30일까지 3개월. 자, 얘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얘는 2개월, 얘는 4개월 있었죠. 주식수를 이렇게 다 곱해서 나누기 12로 이렇게 나누시면 되죠. 물론 이제 처음부터 12분의 3, 12분의 3, 12분의 2, 12분의 4 이렇게 곱하셔도 돼요. 예? 자, 그런데 이걸 보시면
아, 이게 저 건설 자금이다. 차입원가 자본할 때 계산했던 거랑 좀 다르다는 걸 아실까요? 차입원가 계산할 때는 자 이걸 이렇게 안 계산했죠.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들어보세요. 하나를 어떤 예를 들어보냐면 이렇게 됐어요.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시면 자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죠. 자 1월 1일 날 100주가 있었고 자 7월 1일 날 100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이거를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해보죠. 하나는 자본화 대상자산에 대한 지출액이라고 하나 생각해보고 또 하나는 그냥 주식수라고 생각해보세요. 자본화 대상자산에 대한 지출액을 계산할 때는 1년 전체가 자본화 기간이라고 할 때 이렇게 계산했다고요. 1월 1일 날 지출이 100원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7월 1일 날 지출이 100원 있었다 이렇게 계산했다고요. 그래서 월수로 계산할 때 얘는 1년치가 있었고 얘는 몇 개월 있었어요? 6개월치가 있었다 이렇게 계산했거든요. 이렇게. 자 근데 이걸 주식수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계산했거든요. 자 1월 1일 날 100주가 있었고 자 7월 1일 날 100주가 더 늘어나서 200주가 됐죠. 이렇게. 자 얘는 6개월 동안 있었으니까 12분의 6. 자 얘는 얼마냐면 6개월 있었으니까 12분의 6 계산했죠. 자 그 두 개 계산해보면 얘가 50주가 되고 얘가 100주가 되죠. 합쳐서 150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건 어떻게 되죠? 이건 100이 되고 자 이게 얼마였어요? 50이 돼서 두 개 합쳐서 150이 되죠. 어떻게 계산해도 결론이 똑같잖아요. 자 두 개의 차이점은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은 자 1년 동안이 자본화 기간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지출액이 이렇게 늘어난다고 해도 좋고 주식수가 이렇게 늘어난다고 해도 좋아요. 이렇게. 자 자본화 지출액을 자본화 대상자산에 대한 연평균 지출액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얘를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산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한 게 아니죠. 맨날 헷갈리네. 이런 식으로 계산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산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주식수를 계산할 때는 이런 식으로 계산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산. 왜 그랬냐는 거죠. 그냥 그랬어요. 네? 자 이제 이 빨갱이는 뭐죠? 차입원가 자본할 때 한 거고 원가 자본할 때 한 거고 요 하얀색은 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한 거잖아요. 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주식수 계산할 때 한 거죠. 왜 그랬냐면은 우리나라에 이게 처음 도입된 게 차입원가 이게 처음 도입된 게 1997년이에요. 그 다음에 주식수가 이게 처음 계산됐던 것이 얼마냐? 1990년이라고요. 90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게 그 이전에 없었어요. 자, 근데 이거 도입하면서 사례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저는 뭐 아무 이유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 만든 사람과 이거 만든 사람의 본질적 성향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이렇게 해놓고 한 사람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옛날에 보면은 그 인터넷에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쓰었어요. 자기가 공부를 했는데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어떤 책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주당이익도 이렇게 계산하는 책들이 있어요. 주당이익을 계산할 때도 이렇게 계산하는 책이 있다. 차입원가와 똑같이 계산하는 책들이 있다고요. 근데 자기는 이런 책으로 공부했는데 책을 바꿨더니만 이런 책으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책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책에서는 이 방법이 글로벌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글로벌. 그러면 우리는 다 죽잖아요. 그렇죠? 글로벌한 방법이다 그러면 가슴이 떨려오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자, 그런데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하나 답이 똑같은 것 같은데 이 글로벌하다는 말 자체에 자기가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시험 그만둬야 돼요. 자, 그래서 두 개는 똑같은 거예요. 글로벌, 사기예요, 사기. 무슨 글로벌 이렇게. 네?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옛날에 어떤 사람한테 이런 걸 물어봤어요. 그 인터넷에 이런 글에 실렸길래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이렇게 하는 게 맞냐 물어봤어요. 맞냐가 아니라 뭐가 맞냐고 그냥 물어봤더니 그 강의하는 사람인데 누구라면 다 알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만 뭐라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두 개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두 개가 똑같잖아. 여기까지는 참 두 개가 좋았는데 분위기 좋았는데 그 다음에 딱 한마디 던지는 말이 저를 슬프게 했죠. 뭐라 그랬냐면은 근데 이 방법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이 글로벌한 방법이 좋다는 거죠. 글로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방법이 왜 더 좋으냐고 물어봤어요. 이게 왜 더 좋죠? 그때면 그 사람 하는 얘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방법은 검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뭘? 아니 이걸로 뭘 검증하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만 이걸 더하면 12개월이 되니까 검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12개월을 검증해서 뭐하게? 1년 12달인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우리가 틀리는 건 얘 때문에 틀린 게 아니라 얘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주식수 얘를 계산한 게 틀렸기 때문에 틀리는 거지
얘를 잘못 계산해서 틀릴 확률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얘를 잘 계산하셔야 돼요. 얘를. 그렇죠? 자, 이렇게 계산해도 좋고 이렇게 계산해도 좋은데 어차피 이 책으로 공부하셨으면 어쩔 수 없어요. 이 방법을 가는 수밖에 없어요. 전환이 안 되니까. 그러다가 가끔씩 다른 객관식 같은 데보다 다른 책을 본다 이러면은 이렇게 돼 있는 책이 있어요. 그럼 안 되죠. 또 이렇게 공부해 온 사람들이 또 제 책을 보면 또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 이게. 답만 맞춰봐야 돼, 답만. 방법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해도 상관은 없어요. 예? 이 책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책으로 공부하시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전환이 잘 안 돼요. 예? 예? 근데 가끔씩 수험생들 중에서 제게 와서 이거 자꾸 저렇게 풀어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꼭 객관식 강의할 때 보면 꼭 다른 책 보고 갖고는 꼭 이렇게 풀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거절하죠. 난 이걸로 푼다고 그냥. 그러지 말고 이걸로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 책으로 공부했던 사람은 다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 이렇게 풀면 또 다 모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런 얘기를 뭐하러 하냐면은 이 수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귀가 얇아요. 옆에서 누가 그러면 확 IFRS 원가 관리 이렇게 나온다니까 무슨 다 혹해갖고 아니 뭐야 이게 IFRS 원가 관리가 나온다니까 귀하잖아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그런 얘기 안 했던가요? 저기서 IFRS 나온다잖아요. 옹지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좀 작작 좀 하라고. 예. 그런데 저 미래에서도 낸대잖아요. IFRS. 이제 IFRS 안 내면은 이제 원가 관리 얘기는 구닥다리 책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이 학원에 있는 임세 중에서도 내겠다는 거예요. IFRS. 그래서 하는 얘기가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표지를 바꾸라고. 왜 그러냐면은 이 수험생들이 자꾸 이거에 대해서 현혹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거의 사기죠. 아니 원가액의 표준은 원가액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국제기준하고. 그 상법 선생들도 안 할 거예요. IFRS 상법.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근데 왜 강사들이 자꾸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느냐. 그거는 자꾸 여기에 동조해주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그래서 이 바닥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요. 나쁜 게 더 흥하고 악이 성하고 이런 거예요. 제 아는 어떤 사람이 제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언젠가 정의가 승리한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예. 제가 한마디 줬어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정의가 승리할 거다. 걱정 마라. 그리고 그 사람이랑 이제 헤어졌죠. 몇 년이 지난 후에 다시 만나서 한 5년쯤 후에 그 사람은 그런 거예요. 자기는 정의가 승리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 알게 됐대요. 그 제가 한마디 덧붙여줬어요. 술 한잔 사주면서 우리가 죽은 후에도 정의는 승리하지 못한다. 네? 그렇잖아요. 강사들이 보면은 이게 제가 저희 그 학원 홈페이지도 그런 얘기 써놨지만은 써놓고 지워버렸지만 네? 한 2달 동안 써놨다가 그냥 지워버렸어요. 이제 시즌이 끝나서 써놨지만은 각 학원에 모의고사 내는 거 보면 개판 노려내잖아요. 무슨 뭐 자기 많이 알고 있다는 거 자랑하듯이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데 네? 그러면 수험생들은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다 꽈락 맞고는 좌절해갖고 야 나 여태까지 공부한 게 뭘까 이라고 일주일을 쉬죠. 그 나중에 시험 보고 나면 한 문제 서로 떨어져요. 그럼 야 일주일 동안 내가 공부를 했으면 하거든요. 원래 이 학원에 있는 강사들이 다 그래요. 대부분 다. 네? 물론 저만 깨끗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 저야 원래 늘 아웃사이더니까 이게 네? 저의 꿈은 아웃사이더로 사는 거예요. 이게. 네? 아웃사이더로 사는 거니까 이게 이러면 안 된다고 이게. 가장 평범한 거는 늘 나오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수험생들은 늘 나오던 문제 아니고 이상한 문제 하나 딱 갖다 주면 거기에 감동을 하면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야 이런 문제도 있나? 내가 여태까지 뭘 배웠냐? 뭘 배웠어요? 합격하게 배웠죠. 이제 그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순간 이제 마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거예요. 악의 구렁텅이로. 그 이제 세월 오래 가는 거예요. 강사들은 다 그래요. 범위를 좁혀서 요즘 재무관리 같은 데도 보세요. 재무관리 범위 넓히기 경쟁하고 있잖아요. 뭐 1200페이지짜리 2차 문제집을 1200페이지짜리 쓰고 있고 그게 사람 사는데 무슨 도움이 돼요. 네? 근데 수험생들이 이 범위를 넓혀가서 강사가 이거 중요하다고 사기칠 때 얘가 중요해 굉장히 그리고 사기칠 때 소리 돼. 아 그래 이거 나 풀어야 돼. 남들은 아무도 못 풀 거야. 시험에 나와야지 풀죠.
네? 요즘 문제 추세는 다 쉬움이에요. 이게 요즘 회계사 시험이나 이런데 세무사 시험의 트렌드가 뭐냐면 쉬움이에요, 쉬움. 회계사 출제원으로 들어가면 금감원의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뭐 해놓고 하는 얘기가 오리엔테이션 하잖아요. 출제 교수들하고 첫 마디 쉽게 내세요. 알으셨죠? 안 되면 내년부터 안 부를 거야. 그러면 이제 쉽게 내는 거죠. 요즘 추세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렵게 공부하는 건 자유인데 뭐 힘만 들죠, 괜히. 괜히 흥분한다. 이 흥분할 일이 아닌데. 그래서 IFRS 원가관리 계책들이 이제 본물투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야, 한 곳이 다 사야 되네. 이러고 또 이러고. 그러지 마세요. 아무 관계도 없어요, 이게. 네? 네, 그래 놓고 이제 사놓고는 이제 옛날 시간은 똑같네. 이러고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뭐가 바뀌었다는 거야, 도대체. 알고 보니까 표지가 바뀌어있죠. 예?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원가계 강사들의 공공의 적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괜찮아요. 뭐, 아웃사이더인데. 자, 이제 414페이지에 오면, 이제 가로 4번에 오면 전환금융상품이 있어요. 전환금융상품이 전환사채와 전환우선주예요. 전환사채와 전환우선주인데, 전환우선주와 전환사채가 있는데, 이 전환사채와 전환우선주는 뭐냐면은, 전환간주일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이제,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에 보면 전환간주일은 이렇게 돼 있죠. 파란색으로 칠했어야 되는데, 칠해놓으세요? 그러면 되지. 전환간주일은 전환금융상품의 기중전환 시 이자 및 이익의 배당에 관한 조건상의 전환 시점을 말한다. 이게 됐어요. 이게 전환간주일이에요. 자, 시험에서 이제 전환간주일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됐어요. 자, 우리가 이제 기중의 전환권을 행사한다고, 기중에. 자, 기중의 전환권을 행사하면, 자, 이게 전환사채라면, 요 기간 동안은 뭐였겠어요? 요 기간 동안은 사채였을 거예요, 틀림없이. 요 기간 동안에는 주식이었겠죠, 주식이었을 거예요, 이게 주식이었겠죠. 자, 그런데 조 기간 동안은 사채고 요 기간 동안은 주식인데 실제로는 요 기간 동안에는 사채에 대한 이자를 줘야 되고 이 기간 동안에는 주식에 대한 배당을 줘야 된다고 실제로는. 자, 그게 얼마나 귀찮겠어요.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회사들이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는 전환간주일 규정을 둬서 기중의 전환권을 행사하면 무조건 기초의 전환권을 행사했다고 가정하든지 기말의 전환권을 행사했다고 그냥 가정해버려요. 그래서 기초의 전환권을 행사했다고 가정하는 걸 우리가 기초전환간주라고 한다고요. 기초전환을 간주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 다음에 기말전환을 간주하는 경우가 있고,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자, 기초전환을 간주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뭐가 되는 거냐면은 1월 1일 날 전환한 것으로 봐서 배당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 1월 1일 날 전환한 것으로 봐서 무조건 배당금만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배당금만. 그 다음에 기말전환을 간주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 24시에 전환된 것으로 봐서 무조건 뭐예요? 이자만 주겠다는 거예요. 배당금은 한 푼도 안 주고 무조건 이자만 주겠다는 거예요. 이자만 지급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전환간주일 규정이에요. 자, 이 전환간주일 규정과는 관계없이 전환사채나 전환우선주는 무조건 실제 전환일부터 보통주로 봐요. 이게 이날부터 보통주로 본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예전 기준하고는 좀 틀려요. 예전 기준에는 이제 전환간주일에 보통주로 봤는데 이번에는 실제 전환한 날 그날부터 보통주로 보죠. 그래서 실제 전환한 이날부터 얘는 보통주인 거예요, 그냥. 그렇죠?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전환간주일이 왜 필요하냐? 아무 필요도 없어요. 우린 주식수 계산할 때, 주식수를 계산할 때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초전환간주나 기말전환간주나. 그러니까 기초전환간주한다고 나오나 기말전환간주한다고 나오나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럼 무조건 뭐만 하면 돼요? 무조건 실제 전환한 날 이때부터 보통주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다 돈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돈 들어온 데부터 계산한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뭐냐면은 주식을 발행해서 현금을 조달한 다음에 조달된 현금으로 사채를 상환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날 현재로. 그럼 이날 돈 들어왔죠. 그러니까 전환사채 전환도 돈 들어온 것부터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전환우선주도 마찬가지예요. 전환우선주도 이날 현재 보통주를 발행해서 돈을 조달한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우선주를 상환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전환우선주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전환우선주인 경우에는 이때는 뭐예요? 이때는 보통주 배당금을 주죠. 이때는 뭐예요? 우선주 배당금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나중에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보통주 단기순을 계산할 때는 단기순에서 우선주 배당금을 빼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선주 배당금이 없지만 이건 우선주 배당금이 있잖아요. 우선주 배당금을 계산해서 빼셔야 돼요. 이렇게. 그거 아시기만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파란색 글씨 414페이지 파란색 글씨를 보시면
전환금융상품은 실제로 전환된 날부터 반드시 전환해야 되는 그 전환금융상품은 계약 체결 시점부터 보통주에 포함된다 그랬는데 우리는 실제로 일반적으로는 거기 제일 위에 있는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전환금융상품은 실제로 전환한 날부터 그거만 아시면 돼요. 그 밑에 있는 것은 뭐냐면은 반드시 전환해야 되는 전환금융상품은 무슨 얘기냐면은 전환사채를 발행한 날부터 전환하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미리. 이게 이런 거예요, 이게. 이게 뭐냐면은 전환사채를 이때 발행했잖아요. 이때 발행한 날부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때 발행한 날부터 전환권을 무조건 행사하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안 했다는 게 무조건 행사할 거라는 거죠. 그게 거기서 얘기하는 뭐예요? 반드시 전환해야 되는 전환금융상품이요? 그러면 얘가 뭐겠어요? 자본이에요? 우리 그 국제기준은 실질을 따지잖아요, 실질을. 반드시 전환권을 행사하는 전환사채는 자본이에요, 그냥. 네? 주식이잖아요, 주식. 주식만 아직 발행하지 않았다 뿐이지, 그냥 자본이에요, 자본. 그러면 이론적으로 여기서 이자 준다 그러면 이자는 배당금으로 봐야 된다고 전부 다. 실질을 따져야 되니까. 그게 시험에 나온다는 게 아니고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말로만 하시면 돼요. 파란색 밑에 거는. 위에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전환한 날부터. 계산 문제는 그것만 나올 테니까. 자, 그러면 415페이지에 보면 예제 2번을 보시면 예제 2번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걸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돼요. 예제 2번에 1월 1일부터 계산을 해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거기 보시면 이제 415페이지에 오면 1월 1일 날 만주가 있었죠. 1월 1일 날 만주가 있었어요. 만주가. 자, 그 다음에 2월 1일 유상증자를 실시했죠. 자, 2월 1일 날 유상증자를 실시했다고. 유상증자를 실시했는데 3,000주예요. 공정가치 미만으로 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항상. 근데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얼마 됐어요? 13,000주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자, 7월 1일 날 전환우선주를 전환했죠. 전환우선주를 전환하면 전환한 날부터 계산한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쉬워요. 14,000주 이렇게 하면 되니까. 전환 날부터 계산하면 되니까. 10월 1일 날 전환세를 전환했죠. 2,000주. 그걸 16,000주로만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공부하셨다면 예전보다 훨씬 편하죠. 예전엔 전환간주에 따라서 뭐 기초로 가고 기말로 가고 뭐 이랬는데 그런 거 안 하니까 이거 계산하시면 월수 계산하면 되죠. 자, 1개월, 자, 5개월, 자, 이게 3개월, 3개월 다 곱해서 나누기 10 이렇게 하시면 돼요. 원칙은 다 일수 계산을 해야 되는데 시험에서 일수 계산하려고 그러면 너무 복잡하니까 시험은 대부분 다 월수 계산을 해요. 월별로 계산하라고 이렇게 문제를 낸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답을 계산할 수 있을 거야. 거기 가로 2번에 나와 있는 가로 2번과 가로 3번에 있는 기중에 전환된 경우 기초에 전환된 것으로 간주한다. 가로 3번에 보면 기중에 전환된 경우 기말에 전환된 것으로 간주한다는데 그런 건 전혀 필요 없어요. 주의수 계산할 때는. 전환 간주일 규정은 전혀 필요 없다고 하시면 되죠. 자, 416페이지에 보시면 자, 5번에 자기 주식이 있는데 자, 자기 주식은 거의 파란색 글씨를 보시면 자기 주식의 취득 시점부터 매각 시점까지의 보유 기간은 유통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그건 이것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냐면은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우리가 이제 보통주를 발행했잖아요. 발행하면 얘가 단기 수익을 만드는데 공헌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자기 주식을 취득했죠. 그러면 옛날에 발행할 때 들어온 돈을 이때 되돌려준 거예요. 예? 돈이 다시 되돌려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단기 수익을 공헌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 자기 주식을 다시 처분하게 되면 이때 돈이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이때부터 단기 수익을 만드는데 또 공헌하게 되죠. 따라서 자기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이 기간 동안에는 제외시켜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예? 자, 그래서 요거하고 요 기간만 포함시키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416페이지 그림 21-5를 한번 보시고 그 밑에 있는 예제 3번을 보시면 자기 주식의 가정평균 유통 보통지수가 있는데 거기 가로 1번에 보면 A사의 가정평균 유통 보통지수의 변동량에 관한 성분은 다음과 같다. 기초가 10만 주예요. 1월 1일이 10만 주죠, 이거. 자, 이제 뭐가 되냐면 1월 1일이 자 10만 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만 주. 자, 그 다음에 뭐가 됐냐면 4월 1일 날 자기 주식을 취득했죠. 4월 1일 날. 자기 주식을 취득했는데 8,000주를 취득했어요. 그럼 그거만큼 빼야 되니까 92,000주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7월 1일 날 자기 주식을 처분했을 때 5,000주가 늘어났죠. 그러면 97,000주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월수 계산을 하셔야 되잖아요. 요거는 3개월, 요것도 3개월, 요거는 6개월 다 해서 나누기 12 이러면 주식수가 계산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417페이지에 오면 가로 6번에 사업결합 이전 대가 일부인 경우 그건 뭐 별 필요 없어요. 이렇게 기준에 써 있어서 그냥 써 있는 건데 그건 고급팩에서 나오는 게 사업결합이니까 별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림 21-6에는 또 요약돼 있어요. 요약돼 있는 걸 보시는데 그걸 보실 때
항상 현금과 연결을 시키셔야 돼요. 그냥 막 외우면 안 되니까, 막 외우면 복잡하니까 돈 들어온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다. 돈이 안 들어오면 그 이전에 있었던 주식부터 포함시킨다는 얘기예요. 무상자, 주식배당, 주식분할, 주식평하고 네 가지만 돈이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물론 전환금융상품도 돈이 안 들어오는 거지만 전환금융상품은 주식을 발행해서 현금을 조달하고 조달된 현금으로 사채나 우선주를 상환했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돈 들어온 거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래서 돈 들어오지 않은 것은 무상자, 주식배당, 주식분할, 주식병합 이 네 개밖에 없어요. 네 가지는 원래 있었던 주식부터 보통주다. 이게 보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거기 주식수 계산해 보시면 기초부터 포함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단기만 계산할 거기 때문에 기초부터 포함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우리 객관식에서는 단기만 내니까 무조건. 주관식에서도 대부분 단기만 내는데 가끔씩 그 1999년에 딱 한 번 회계사 시험에 두 개념들을 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기초까지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단기만 계산한다고 치고 기초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읽어보시기만 하면 돼요. 자, 잠시 쉬었다가 거기 있는 3번에 있는 보통주 단기순익부터 얘기하죠.